대학교 본관 앞. 한 노인이 낡은 버스 기사 복장으로 행정실 문을 열려 합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차갑고 날선 목소리.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의 한마디가 이 대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허름한 차고지 구석. 낡은 마을버스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녹슨 차체, 깨진 사이드미러, 벗겨진 페인트. 폐차 직전처럼 보이는 버스였죠. 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배상철, 72살. 그는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아침 추위에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배상철은 천천히 버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익숙한 듯 시동을 걸고 낡은 핸들을 쓰다듬듯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명품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서 살짝 보이는 서류 봉투에는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버스와 명품 가방, 버스 기사 작업복과 이사장이라는 직함.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배상철은 백미러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결심,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도요. 오늘은 확인해 봐야겠어. 배상철의 중얼거림이 텅 빈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7시. 버스는 어느새 대학교 정문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조심히 타렴. 배상철은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버스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예민하게 듣고 있었어요. 너 장학금 신청했어? 응, 근데 행정실에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반려했대. 세 번째야. 미쳤나봐. 우리 선배는 7개월째 장학금 못 받았대. 배상철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개월? 그는 이 대학에 매년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돈이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왜 학생들은 여전히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행정실 직원들 태도 진짜 최악이야. 가난한 애들한테는 완전 반말에 무시하는데 재벌 자녀들한테는 꼬리치더라. 버스 뒤편에서 들려오는 학생의 목소리. 배상철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바로 그거였어요. 배상철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돈과 권력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그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차림으로 행정실에 간다면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배상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할 거라는 걸, 쫓겨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이 대학이 정말로 돈과 겉모습만 보는 곳인지를요. 버스는 캠퍼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내릴게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22살 배상철의 외손주였어요. 배상철은 백미러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낡은 배낭을 메고 똑같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학생의 할아버지가 제게 거물이라는 것을.
저 학생의 집안이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라는 것을요. 배상철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금수저라는 낙인 없이 평범한 학생으로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 낡은 버스를 몰았어요. 비싼 차 대신에요. 화려한 할아버지 대신 초라한 버스 기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상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위해 겸손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이 대학은 겸손을 잃어버렸구나. 학생들이 모두 내린 후 버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배상철은 조수석에 놓인 명품 가방을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배상철, 지분 보유 현황 23%, 누적 기부금 520억 원. 배상철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배상철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조차 돈 때문에 싸우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죠. 그래서 배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교, 외손주가 다니는 이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지난 10년간 배상철이 이 대학에 기부한 돈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장학금 재단을 만들고 도서관을 지었고 연구시설을 지원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오직 익명의 후원자로만 남았습니다. 왜요? 손주가 돈 많은 집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게 싫었거든요. 특혜를 받는 게 싫었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취급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철은 이 낡은 버스를 몰며 철저히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오늘 버스 안에서 들은 학생들의 대화가 배상철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학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행정실 직원들이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배상철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본관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저곳 3층 행정실. 저곳에서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되고 있을 겁니다. 배상철은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 해진 바지, 낡은 운동화. 이 모습으로 저 화려한 본관에 들어가면 배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이 대학이 정말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배상철은 천천히 본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포장도로를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어요. 캠퍼스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교수들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낡은 버스 기사 할아버지 일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상철의 주머니 속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최대 주주 겸 이사회 의장, 배상철. 그 명함을 꺼내는 순간 이 대학의 모든 것이 뒤집힐지도 몰랐습니다. 배상철은 본관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3층 행정실 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는 순간 안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웃음이었죠. 배상철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이 대학이 진짜 어떤 곳인지 말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행정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배상철의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최신식 사무 가구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 우수 행정부서 선정, 친절 서비스 대상 수상, 학생 만족도 1위, 화려한 문구들이 액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배상철은 그 액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친절 서비스라. 행정실 안에는 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배상철이 들어서는 순간 그 미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맨 앞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의 여성 직원. 그녀의 눈이 배상철의 낡은 작업복을 위에서 아래로 훑혔어요. 기름때 묻은 장갑, 해진 바지, 먼지 묻은 운동화까지. 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배상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작됐구나. 그는 천천히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배상철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반, 경계 반.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기, 손주 장학금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요. 배상철의 목소리는 일부러 낮고 주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어쩌면 조금 자신 없는 노인처럼 보이도록이요. 창구 직원은 배상철을 한번 훑어보고는 서류도 받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상철은 그녀의 태도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명백한 거부였죠. 직원은 배상철이 내민 서류를 받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반려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직원은 여전히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배상철의 낡은 옷차림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시간을 뺏는 거야? 배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직원은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더니 창구 위로 다시 밀어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배상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분이 받으셨을 텐데요. 직원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없는데요. 제대로 제출하신 거 맞으세요? 그 말투. 배상철을 마치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배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접수증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분명히 제출했어요. 배상철이 접수증을 내밀자 직원은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건 처리된 거고. 직원은 다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득증명서가 최신 것이 아니네요. 3개월 이내 것으로 다시 가져오셔야 해요. 배상철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급일자를 보니 정확히 2달 전이었어요. 이거 2달 전 거라서 유효한 거 아닌가요?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1달 이내 것만 받습니다. 배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 따위는 없다는 걸요. 저 직원이 그냥 자신을 돌려보내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배상철은 참았습니다.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이 대학의 행정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정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형 노트북을 끼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행정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 예지양? 어서 오세요. 직원은 배상철을 아예 뒤로 한 채 그 여학생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창구로 다가왔고 직원은 황급히 의자까지 내왔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배상철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요. 여학생이 무언가 서류를 꺼내 보이자 직원은 꼼꼼하게 살펴보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게요. 이따 연락 드릴게요. 배상철이 30분 동안 씨름했던 문제들이 저 여학생에게는 3분 만에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극진한 친절과 함께요. 배상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가방 속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게 내가 500억을 쏟아부은 대학의 모습인가. 여학생이 행정실을 나가자 직원은 다시 배상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오늘은 더 이상 처리 못 해드려요. 배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직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하나요? 서류나 제대로 챙겨오세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행정실 팀장급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확인을 끝냈기 때문이었죠. 이 대학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돈과 권력 앞에서만 고개를 숙인다. 배상철은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 명함을 보여줄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배상철은 명함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다시 챙겨올게요. 직원들은 배상철이 고개를 숙이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말이 통했군. 배상철은 천천히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배상철.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요. 하지만 동시에 배상철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제 알았어.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배상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나야.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배상철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배상철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줘.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전 이사진, 총장, 그리고 행정실 책임자 전원 참석. 전화 너머 변호사가 당황한 듯 뭔가 물어왔지만 배상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유? 이유는 이사회에서 밝히지. 전화를 끊고 배상철은 다시 한번 행정실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배상철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버스 기사 노인이었지만 이제 그 뒷모습 속에는 곧 폭발할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일 후, 이 대학 전체가 뒤집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다시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낡은 마을버스 안, 텅 빈 좌석들 사이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배상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상철이 허름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상철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돈 때문에 대하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순수한 관계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돈을 빌리러 왔고 가족들은 재산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유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렸죠. 배상철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었어요.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자식들에게는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고요. 배상철은 사진을 내려놓고 조수석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 기부네요. 2015년 50억 원 장학재단 설립. 2016년 40억 원 도서관 건립. 2017년 60억 원 연구시설.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총액 520억 원. 배상철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 학교를 사랑했어. 정말이었습니다. 외손주가 다니는 이 대학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과 권력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평범한 학생들은 무시하고 차별하는 곳. 배상철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텅 빈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배상철은 버스에서 내려 차고지 구석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대학교 이사회 구성원 명단, 주요 보직자 현황, 장학금 집행 내역, 행정실 조직도,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상철은 이 대학의 최대 주주였으니까요. 이사회 의장이었고 장학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상철은 빨간 펜을 들고 서류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장 김금배 재임 5년, 행정처장 박정철 재임 12년, 학생지원팀장 이민수 재임 7년. 오늘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들의 상급자들이었어요. 배상철은 그들의 이름 옆에 차곡차곡 메모를 적어 나갔습니다. 장학금 집행 지연 평균 3개월, 학생 민원 처리율 62%, 행정 서비스 만족도 하락세.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기부금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배상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고지 너머로 대학교 캠퍼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의 돈으로 켜진 것들이었죠. 저 건물들, 저 가로등들, 저 연구실의 불빛들까지도요. 하지만 정작 그 빛 아래에서 학생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오늘 행정실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직원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 태도, 그것이 단순히 자신 개인에게만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배상철은 알았어요. 저 직원들은 분명 다른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은 학생들을요. 그 생각을 하니 배상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기도 했죠. 내가 만들고자 했던 대학이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배상철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어요. 수신 김정우 변호사 제목. 긴급 이사회 소집건. 배상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안건 대학 행정 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인사 개편. 전 이사진 필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배석.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배상철은 자신이 10년간 지켜왔던 익명의 베일을 벗어던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이메일을 보낸 후 배상철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 처음 받는 지시였으니 변호사는 당황한 듯 여러 가지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배상철은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줘. 이유는 이사회에서 밝히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진 중 한 명이었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사였는데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배상철은 그에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에 보세. 그때 모든 걸 설명하지. 전화기를 내려놓고 배상철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대학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10년 동안 잠잠하던 최대 주주가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으니까요. 총장은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처장은 불안해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자신을 무시했던 그 직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곧 바뀔 거라는 걸요. 배상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보관해 두었던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배상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명함이었습니다. 배상철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약간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배상철. 이제 이 이름이 대학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배상철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배상철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고지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버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낡은 버스가 자신의 무기였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대한 시험이었고 동시에 증거였죠. 저 버스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어. 하지만 이제 저 버스가 그들의 잘못을 증명할 거야. 배상철은 차고지 문을 닫았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 이틀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배상철이 누구인지, 그가 이 대학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대학이 얼마나 그의 뜻을 배신했는지. 배상철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환한 빛이 켜져 있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빛, 평등을 되찾아주겠다는 빛,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차가운 빛이요. 차고지를 떠나는 배상철의 뒷모습, 여전히 초라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 뒷모습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그 폭풍이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배상철은 어제와 똑같이 낡은 버스를 몰고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배상철의 마음속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일이면 이사회가 열려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버스 문을 열자 비를 맞은 학생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타던 한 학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21살 김민준이라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배상철은 그 학생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와서 공손하게 인사하던 학생이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무심하게 지나갔지만 민준이만은 항상 배상철의 눈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배상철에게는 위로였어요. 이 학교에 아직 예의를 아는 학생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배상철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학생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요. 민준이었습니다. 배상철은 출발을 잠시 늦췄어요. 민준이가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늦어서.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조수석에 놓아둔 수건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수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상철은 백미러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면서도 민준이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비 오는 날의 적막함이었죠. 배상철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민준이를 관찰했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버스가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버스 문 앞에 섰을 때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배상철을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배상철은 민준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배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첫 수업 끝나고 여기로 다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민준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첫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는 약속대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어요. 배상철은 버스를 세워두고 근처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벤치 옆에 섰습니다. 배상철은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배상철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민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이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장학금 없이는 대학에 다닐 수 없었대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계속 지연됐어요. 신청 서류를 넣어도 번번이 반려됐고 행정실에 찾아가면 온갖 트집만 잡혔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 규정이 바뀌었다. 다음 학기에 신청하라. 민준이는 지난 6개월간 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대요. 배상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벤치 위에서 점점 세게 쥐어지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민준이는 행정실 직원들의 태도가 학생마다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부유한 집안 학생들에게는 친절했대요. 서류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져오세요라고 했고 처리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같은 장학생들에게는 달랐어요. 차갑고 불친절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왜 자꾸 귀찮게 하냐는 식이었대요. 민준이는 어제도 행정실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대요. 한 재벌 집안 학생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서류는 5분 만에 처리됐대요.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학교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한다. 민준이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배상철은 그 공책을 받아 펼쳤어요. 공책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실 차별 사례 기록. 배상철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장학금 신청 반려 사유 불명확. 2023년 5월 행정실 직원 김민정 반말 및 무시 태도. 2023년 7월 재벌 학생 특혜 처리 목격. 6개월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직원 이름,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요. 배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이 대학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죠.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장학생들, 평범한 집안 학생들도 모두 똑같은 차별을 겪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대요. 왜냐고요? 학교에 밉보이면 장학금이 끊길까봐, 교수들한테 불이익을 받을까봐, 결국 자신들이 더 손해니까요. 민준이는 공책을 쥔 배상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만큼은 다르시다고 생각했어요. 배상철이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항상 친절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해주시잖아요. 민준이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라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할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배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분노는 이 대학 시스템을 향한 것이었고, 슬픔은 민준이 같은 순수한 학생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배상철은 천천히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배상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공책,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어요. 배상철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배상철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배상철. 민준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상철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게 설마. 배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버스를 몰아주던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버스를 모는 그 평범한 노인이 이 대학의 최대 후원자였다니.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배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상철은 민준이의 공책을 품 안에 넣었어요. 내일 이사회가 열려. 그리고 모든 게 바뀔 거야. 배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기록한 이 증거들이 이 학교를 바꿀 거야. 민준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는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이 공책을 기록해준 덕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확신하게 됐어. 배상철은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멀어지는 배상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작업복, 허름한 뒷모습. 하지만 이제 민준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영웅의 뒷모습처럼 보였어요. 배상철은 버스에 올라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민준이의 공책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보여줄 증거들, 자신의 정체, 그리고 이 대학의 부끄러운 민낯,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배상철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을 거예요.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45분. 대학 본관 5층 이사회실 앞. 복도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총장 비서실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행정처장과 주요 부서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어요. 긴급 이사회가 웬일이야? 10년 만이라면서?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 속닥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익명의 최대 주주. 그가 누구인지, 왜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했는지요. 오전 9시 55분.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행정처장님, 학생지원팀장님, 그리고 어제 명단에 있던 행정실 직원 5분. 입장하시죠. 그 순간 어제 배상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우리를?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두려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이사회의 소환이었으니까요. 이사회실 안. 길고 넓은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이사진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이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기업인, 교육자, 법조인.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테이블 맨 끝 의장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총장과 행정 직원들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서 있을 자리조차 애매해 벽 쪽에 바짝 붙어 섰어요.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사진에게 인사했지만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정각,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을 향했어요.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배상철이었습니다. 순간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저게 누구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에? 이사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행정실 직원들이었습니다. 벽 쪽에 서 있던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 어제 배상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배상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설마. 그들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배상철은 이사회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그의 낡은 운동화가 고급 카펫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배상철은 맨 끝 의장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철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분이 지난 10년간 익명으로 이 대학에 520억 원을 기부하신 최대 후원자이십니다. 이사진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대학 지분 23%를 보유하신 최대 주주이시며 장학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은 행정실 직원들이었어요. 어제 그들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버스 기사 할아버지가, 쫓아냈던 그 남루한 노인이 500억 원을 기부한 최대 후원자였다니. 여직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팀장은 벽에 기대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배상철은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버스 기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배상철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배상철이 젊었을 때 그는 가난했어요. 맨손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친구들은 진심으로 웃어줬고 이웃들은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돈을 빌리러 왔고 멀리 있던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달라졌어요. 배상철의 두 아들은 재산 분배 문제로 싸웠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사라지고 돈 때문에 법정까지 갔죠. 배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배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요. 대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죠. 특히 교육 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배상철에게는 외손주가 있었으니까요. 그 손주가 다니는 대학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배상철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손주가 금수저로 낙인 찍히는 게 싫었거든요. 돈 때문에 특별 대우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낡은 버스 기사가 되어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줬죠. 배상철의 이야기를 듣던 이사진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배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장학금 문제로 행정실을 찾아갔던 일, 낡은 버스 기사 차림 때문에 무시당했던 일, 온갖 트집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명품 차림의 학생이 들어오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일. 배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나는 10년간 이 학교를 사랑했습니다. 내 돈으로 학생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공부하길 바랐어요. 배상철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교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요. 행정실 직원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배상철은 가방에서 민준이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학생이 6개월간 기록한 차별의 증거입니다. 배상철은 공책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날짜, 시간, 직원 이름, 구체적인 차별 사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공책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총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행정처장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어요. 배상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 손주에게는 그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배상철의 눈빛이 벽 쪽에 서 있는 행정실 직원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숨기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몸을 떨었어요. 나는 어제 버스 기사 차림으로 갔습니다. 일부러요. 이 학교가 정말로 평등한 곳인지 시험하고 싶었거든요. 배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이 학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사회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배상철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배상철,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닙니다. 배상철의 선언이 이사회실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부터 나는 이 대학을 바로잡겠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장은 급히 일어나 말하려 했지만 배상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상철은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장학금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이 3.5개월입니다. 이 사진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실 민원 처리 통계입니다. 학생 만족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돌려지는 동안 이사회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배상철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개선 방안을 제출하십시오. 만약 변화가 없다면 배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500억 원 지원 중단. 그것은 이 대학의 재정 파탄을 의미했어요. 총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배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실을 나가려는 순간 벽 쪽에 서 있던 여직원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배상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배상철을 보며 속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삭임은 달랐어요.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죠. 배상철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지 3시간 후, 오후 1시, 대학 캠퍼스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익명의 최대 후원자가 정체를 드러냈다는 소문. 그가 낡은 버스 기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가 모든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는 위기의 소식까지.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500억을 기부한 사람이 버스 기사였대? 그분이 행정실에서 무시당했대. 학교가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과 충격이 캠퍼스를 뒤덮었어요. 본관 앞 계단에는 어느새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도 긴급 출동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단 위,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행정처장은 더 심했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총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과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한다. 학생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배상철 이사장님께 깊이 사과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요? 장학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총장은 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배상철의 결정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총장실. 총장은 책상 앞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가 여러 장 놓여 있었어요. 행정처장의 사표, 학생지원팀장의 사표, 그리고 어제 배상철을 무시했던 직원들의 사표까지 모두 합쳐 12장이었습니다. 총장은 그 사표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걸로 끝날까? 아니었습니다. 총장은 알고 있었어요. 사표 몇 장으로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배상철이 원하는 건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총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질책.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학교 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배상철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총장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배상철에게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총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배상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실에서 봅시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총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학생들이 모여 시위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 학교를 망쳤구나. 12년간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는 학교의 외형만 키웠어요.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충하고 순위를 올리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리고 평등이요. 총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사표가 미리 작성되어 있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배상철이 요구한다면 자신도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고지. 배상철은 낡은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총장에게서 온 메시지, 행정처장에게서 온 메시지, 이사진들에게서 온 메시지들, 모두 한결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배상철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많은 사과와 간청을 읽으면서도 배상철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씁쓸했어요. 배상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어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우는 직원들, 창백한 얼굴로 떠는 총장, 불안해하는 학생들. 배상철은 자문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복수? 권력 과시?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거? 아니었어요. 배상철이 진짜 원했던 건 평등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우받는 학교. 그런 곳이었어요. 배상철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민준이의 공책을 꺼냈어요. 공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장학금 신청 반려. 2023년 5월 행정실 직원의 반말과 무시. 2023년 7월 재벌 학생 특혜 목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배상철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배상철은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 전체 이사진, 총장, 행정처장. 내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차별받았던 모든 학생들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배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배상철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줄 것인가? 배상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자비, 정의와 용서. 그 순간 배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캠퍼스가 난리예요. 학생들이 모두 할아버지 편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배상철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거였어. 배상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죠. 배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닐 거예요.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결정일 겁니다. 배상철은 버스에서 내려 차고지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상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평등의 계획이었죠. 배상철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대학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평등의 가치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낡은 버스 기사 할아버지가 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9시 이사회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대강당이었어요. 배상철이 장소를 바꾼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일은 몇몇 이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전체 학생들, 전체 교직원들이 지켜봐야 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앞쪽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교수들과 직원들은 뒤쪽에 서 있었고 기자들은 양쪽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총장, 행정처장, 이사진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상철의 자리였어요. 오전 9시 55분. 대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배상철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반짝이는 구두.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배상철의 손에 들린 낡은 버스 모형이었어요. 작은 모형이었지만 배상철이 10년간 몰았던 그 버스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배상철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배상철이 중앙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모형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배상철은 마이크를 켰습니다. 배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간 이 대학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 대학에 5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외손주가 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저는 손주가 금수저라는 낙인 없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배상철은 테이블 위에 버스 모형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 낡은 버스를 몰았습니다. 화려한 차 대신에요.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요.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이 버스는 시험이었어요. 이 학교가 정말로 평등한 곳인지 확인하는 시험 말이죠. 배상철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총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지난 목요일 저는 이 낡은 버스 기사 차림으로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주의 장학금 문제 때문이었죠. 배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당했습니다. 온갖 트집을 들었고 결국 쫓겨났죠. 배상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명품 옷을 입은 학생이 들어오자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 학생의 일은 5분 만에 처리됐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배상철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상철은 객석 앞줄을 가리켰어요. 민준아, 나와주겠니? 앞줄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배상철은 민준이에게 공책을 건넸어요. 이 학생은 6개월간 이 대학의 차별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사례까지 모두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들었습니다. 배상철이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읽어주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2023년 3월 15일.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2023년 5월 2일. 행정실에 문의하러 갔더니 직원이 반말로 또 왔어?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재벌 학생이 늦게 서류를 냈는데도
괜찮아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라며 특혜를 줬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6개월간의 기록, 차별의 증거들. 민준이가 공책을 덮을 때쯤 대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리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500억을 쏟아부은 대학의 모습입니다. 배상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 총장과 행정처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배상철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준비한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긴장했습니다. 첫째, 행정실 전면 개편. 차별에 연루된 모든 직원은 재교육을 받거나 배치 전환됩니다.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학생 민원 시스템 투명화. 모든 처리 과정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장학금 지급 자동화. 더 이상 직원의 재량으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어요. 배상철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배상철은 테이블 위에 버스 모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버스를 대학 캠퍼스 중앙에 영구 전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버스는 존중의 상징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배상철은 버스 모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옆에 명패를 세우겠습니다. 배상철은 준비한 명패 문구를 읽었어요.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곳입니다. 대강당이 잠시 고요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상철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배상철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바라보았어요. 총장님. 총장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총장님의 차례입니다.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총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12년간 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행정 시스템을 방치했다고, 차별을 묵인했다고. 총장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고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총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학생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배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학은 달라질 것입니다. 배상철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움직이는 곳,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로 판단하는 곳. 배상철은 객석의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대학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학생 여러분이죠.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배상철은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객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강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배상철은 캠퍼스 중앙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낡은 버스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10년간 배상철이 몰았던 바로 그 버스. 녹슨 차체, 깨진 사이드미러, 벗겨진 페인트. 하지만 이제 그 버스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배상철은 버스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둘러쌌어요. 교수들도 직원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배상철은 버스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버스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진짜 존중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배상철은 버스에서 손을 떼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버스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대학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죠.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배상철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배상철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고맙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배상철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배상철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웅이었어요. 캠퍼스를 바꾼 사람, 평등을 되찾아준 사람. 그날 이후 그 대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캠퍼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앙광장에 전시된 낡은 버스. 이제 그 버스는 이 대학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그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신입생들은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버스를 찾아왔습니다. 버스 옆에 세워진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곳입니다. 배상철 이사장.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 버스를 10년간 몰며 검소함과 평등을 실천하신 배상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버스 주변에는 학생들이 심은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며 버스를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낡고 초라했던 버스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버스만이 아니었어요. 행정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벽면에 걸린 큰 액자였어요. 학생 권리 헌장.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겉모습, 경제적 배경, 출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든 직원은 학생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행정실 내부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답답한 칸막이는 사라지고 투명한 유리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민원 처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접수 검토 처리 완료. 각 단계마다 담당자 이름과 처리 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됐어요. 더 이상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서류는 없었습니다. 장학금 시스템도 자동화됐어요.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일주일 안에 지급됐습니다. 직원의 재량으로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일은 사라졌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행정실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3개월 전 배상철을 무시했던 그 여직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이 대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책이 바뀌어 있었어요. 학생 친절 교육팀 팀장. 배상철은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역할을 줬어요. 모든 신입 직원과 기존 직원들에게 존중과 평등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 그녀는 굴욕이라고 느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날마다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 그녀는 이제 가장 열정적인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저는 3개월 전 한 버스 기사 할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분이 500억을 기부한 이사장님인 줄도 모르고요. 그녀의 고백은 모든 직원들에게 강력한 교훈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이사장님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분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모든 학생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달라졌어요. 행정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요즘 행정실 완전 친절해졌어. 응, 예전이랑은 완전 달라. 배 이사장님 덕분이지. 학생들 사이에서 배상철은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상철은 여전히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낡은 버스는 캠퍼스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고 배상철은 새로운 버스를 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중형 버스였어요.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했죠. 버스 옆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배상철 이사장 셔틀버스 모두를 평등하게 모시는 버스. 배상철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히 배상철 이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학생들에게 친절했고,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었고, 여전히 직접 버스를 몰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신입생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듯 옷차림이 수수했습니다. 학생은 버스 요금을 내려다가 배상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님이세요? 배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사장이기도 하고 버스 기사이기도 해. 편하게 타렴.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선배 학생이 작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사장님은 직접 버스를 모시며 학생들을 데려다 주셔. 누구한테나 똑같이 친절하시지. 신입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런 대학도 있구나. 배상철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만들고 싶었던 대학이. 버스는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앙광장을 지날 때 배상철은 잠시 속도를 늦췄습니다. 전시된 낡은 버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배상철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했을 때는 몰랐어. 진짜 변화는 돈이 아니라 용기에서 온다는 걸. 배상철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행정실을 찾아갔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무시당하고 굴욕을 느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 굴욕이 이 변화를 만들었어. 만약 배상철이 그날 권력을 앞세워 직원들을 당장 해고했다면, 만약 조용히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배상철은 굴욕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복수를 정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돈의 힘을 존중의 가치로 바꿨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내리며 배상철에게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뵈어요. 배상철은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던 신입생이 문득 돌아서서 물었어요. 이사장님, 왜 직접 버스를 모시는 거예요? 기사님을 고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배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모는 이유는 말이야. 배상철은 캠퍼스를 바라보았어요. 학생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야.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꿈을 말이지. 신입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야. 뭐요? 배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진짜 권력은 돈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입생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배상철은 텅 빈 버스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익명으로 살았던 시간, 낡은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몰았던 시간, 무시당하고 굴욕을 느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배상철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학을 바꿔놓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용기로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은 진짜 평등한 곳이 됐어요. 배상철은 시동을 끄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배상철은 본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고요. 하지만 배상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낡은 버스 기사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검소함, 평등, 존중. 배상철이 본관 계단을 오를 때 지나가던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배상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사장이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리고 모든 학생들도 똑같이 존중받는 것. 배상철은 본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행정실이 보였어요. 배상철은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직원들이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미소를 띠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배상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사회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기 전 배상철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중앙광장에 전시된 낡은 버스가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버스. 배상철은 그 버스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그리고 배상철은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아니라 당당한 배상철 이사장으로서의 시작. 낡은 버스는 캠퍼스에 남아 영원히 학생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고. 진짜 존중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교훈은 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거예요.